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본인 연봉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동서를 제대로 눌러준 사연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통쾌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저는 자영업자로 살아오면서 이때만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또 기승을 부려대곤 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니 또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시간이 지나니 엔더믹 시대도 오고 말이에요. 덕분에 근래에는 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회사 재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일찍부터 사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자영업자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에 진득하게 몰두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에 손을 많이 댔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업이라는 건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라는 진리를 하나 깨우치기도 했네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한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이제 막 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초라하고 심성이 곱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살다가 제대로 사업에 뛰어들고 나서야 돈과 사람의 심성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이 적어도 부처님처럼 온화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아주 많아도 평생 거지로 산 것처럼 인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도 쌓고 나이도 먹다 보니 어렸을 때의 별 볼 일 없던 가치관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성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게 되더군요.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을 이번에 실제로 겪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동서 때문에 말이죠. 사건은 동서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먼저 이씨 집안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손 아랫사람이었지만 서방님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탓에 그동안 집안에서 형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시댁에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다 모인 날이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동서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다 같이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서방님과 동서의 근황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쎄 동서가 업계에서 연봉 높기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대로 능력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니는 게 이해가 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동서의 실제 연봉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가가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고 있다는데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내가 살면서 둘째 또래 중에 그만한 연봉 받는 애 본 적이 없다. 저번에는 친구들 만나서 둘째 아가 얘기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어머니, 8천만 원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8,800만 원이에요. 보통 회사원 연봉이 5천을 넘기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연봉 8천만 원이 넘는다니. 솔직히 저는 동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연봉이 그 정도라면 정말 능력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감탄하면서 동서를 추켜 세워줬습니다. 연봉이 8,800만 원이라고? 와, 동서 정말 대단한데? 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회사에서 그만큼 높은 연봉을 받아. 제가 동서의 연봉 액수에 감탄하니 동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 뒤로 동서는 본인 직급은 어떻게 되고 회사에 다니는 건 어떤지, 미래에는 회사에서 어떤 위치까지 진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는 커리어 욕심이 상당한 것 같았어요. 살짝 과장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까지 있어 보였죠. 그런데 한참 모두가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대뜸 동서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했죠. 형님을 처음 뵈서 저도 모르게 신이 났었나 봐요. 이제 형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형님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요. 형님 나이 정도면 직급도 꽤 높으실 것 같은데. 맞죠? 그럼 형님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 나는 회사 안 다니고 사업해. 버는 돈이야 매번 다르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것 같아. 어머, 그러셨구나. 제가 듣기로는 사업은 안정적이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맞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시겠어요.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는 가끔 이런 힘든 시기에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사는 게 왠지 죄송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죄송한 일이야. 능력 좋아서 안정적인 회사 다니면 기쁠 일이지. 나야 뭐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버티다 보면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 안 그래? 그렇게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속에서 웃음이 나더군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은근슬쩍 자랑하는 모습이 어찌나 재밌던지. 그날 동서의 모습은 꼭 사업이 궤도에 올라 처음으로 돈 좀 만져본 저의 20대 같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그때도 전 동서보다 몇 배로 더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 본 동서에게 굳이 그걸 말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전 동서의 이야기에 맞장구만 쳐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와 동서가 과일을 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동서와 같이 주방에 갔더니 동서는 칼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만 해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 준비하는 제 옆에 서서 제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형님 뭐까지 일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형님이 계시니까 저도 좀 쉴 수 있겠네요. 아, 사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맡게 돼서 집안 대소사도 잘 신경 쓰지 못할 것 같았는데 형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저는 이제 뒤로 빠질 테니까 형님께서 집안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동서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제부터 동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고 싶다는 말로 들려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시댁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많이 힘들었을 동서의 마음은 이해됐지만 이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저에게 다 떠넘기는 건 뭐랍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동서가 물심양면으로 집안을 챙겨왔나 보다 싶어서 기특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동서에 대한 제 생각이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동서에 대해 물었거든요. 그동안 동서가 어떻게 집안을 챙겨왔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 말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씨가 하기는 뭐래. 참나. 매번 회사 일 바쁘다면서 집안 행사란 행사는 다 빠지고 내뺐는데 챙기긴 뭘 챙겨? 정말?
아까 과일 준비하는데 동서가 이제 내가 있으니까 자기는 물러난다고 나보고 집안을 잘 이끌어달라고 하던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재수 씨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있는 척 하면서 사람을 직업이나 연봉으로 차별하고 모든 돈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봐봐.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한테 회사 어디 다니냐, 직급이 뭐냐 물어보는 거. 아무튼 기본 예의가 없다니까. 그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똘똘해 보이던 동서의 첫인상도 확 바뀌었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동서와 했던 대화가 뚜렷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의를 차려 말하는 듯 했지만 동서의 말들은 명백히 저를 낮잡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고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저는 동서에게 기본적인 예의 차릴 일도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애초에 우리 집과 동서네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였고 각자 사느라 바빠서 자주 만날 일도 없었거든요. 동서랑 마주치려면 명절이나 돼야 만날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멀지 않은 어느 날에 동서와 제대로 한번 마주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간만에 남편과 휴일이 겹쳐서 단둘이 오붓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음이 막 울려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끗 봤더니 남편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짜증을 안 내는 남편인데 그렇게 짜증내니 궁금해서 물어봤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거래처야? 아니, 거래처가 아니라 중혁이. 얘가 어제부터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해도 계속 연락하네. 돈? 무슨 돈? 혹시 서방님 무슨 사업이라도 하신대? 그게 아니라 얘가 어저께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합의하기로 했대.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자식은 듣지도 않아. 아니, 서방님은 그걸 왜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셔? 얘가 그동안 자잘한 접촉사고를 많이 좀 냈었나 봐.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사고 내면 아예 차키 반납하기로 재수 씨랑 약속했대. 그래서 재수 씨한테 비밀로 해야 돼서 보험 처리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내 동생이지만 이럴 땐 한심하다니까. 남편은 서방님이 자꾸 거절해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린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방님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연봉이 꽤 높은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가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얼마를 빌려달라 그러는데? 아니, 그보다 서방님 회사 생활도 오래 하셨다면서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대? 재수씨가 집안의 경제권 다 쥐고 있어서 그래. 이 자식은 한 달 용돈 받고 살고 있어서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차키 반납하기 싫어서 보험 처리 안 하겠다는 거 이해는 안 가는데 합의금으로 나한테 1,000만 원이나 빌려달래. 딱하긴 한데 내가 무슨 여윳돈이 있어서 빌려주겠어. 1,000만 원이나? 크긴 크네. 근데 여보, 서방님이 빌려달라는 돈 내가 빌려주는 건 어때?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진심이야? 괜찮겠어? 당신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돈 빌려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것 뿐이잖아. 우리 이제 가족이고 부부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래주면 정말 고맙지.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이 자식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하라고 아주 단단하게 말해줄게. 저는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남편도 서방님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방님이 접촉사고 난 걸 동서에게 숨기는 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서방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또 동서에게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라도 서방님이 알아서 잘 처신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드는 찝찝함을 빨리 털어내버리고 더는 서방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방님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서방님은 접촉사고가 났다는 걸 동서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봤다는 사실도 들키고 말았죠. 나중에 가선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까지도 동서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날 동서가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제가 집안을 잘 이끌어달라고 했던 거는 시부모님이랑 시댁 대소사 잘 챙겨달라는 말이었지 제 살림살이까지 이끌어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드세요? 우리가 뭐 거진 줄 아세요? 동서, 말이 너무 지나치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경우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 발뺌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형님이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주셨다면서요.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빌려주고 그러세요? 설마 지금 접촉사고 합의금 빌려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동서, 제대로 알고 온 거 맞아? 내가 멋대로 빌려준 게 아니라 서방님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야. 내가 서방님 주머니에 먼저 돈 꽂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말이야, 가족이 급한 일 생기면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도와드린 건데 뭐 거진 줄 아냐고? 사람의 선의를 이렇게 무례하게 몰아세우면 안 되지. 제가 뭘 몰아세웠어요. 형님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 그렇죠. 형님이 뭔데 우리 부부가 상의해야 하는 문제를 멋대로 끼어드세요? 형님이 뭐 해결사라도 돼요? 애초에 형님이 돈 안 빌려줬으면 결국 남편은 저한테 말했을 거고 그럼 제가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형님이 끼어들어서 저랑 남편이 싸우게 된 거라고요. 결국 동서의 말은 왜 자기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빌려줬냐 이거였어요. 저는 화가 나는 동시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서방님이 동서 아랫사람도 아닌데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나요? 게다가 마치 제가 돈을 빌려준 탓에 남편을 휘어잡을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무례하게 구는 동서의 모습에 차갑게 마음이 식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동서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내가 부부 문제에 괜히 끼어들었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서방님한테 빌려준 돈 지금 당장 내놔. 그리고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현금 1,000만 원이요. 이제 형님한테 진 빚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부부 문제에 멋대로 끼어들지 마세요. 동서는 제 앞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탁 내려놓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돈 빌려주고 욕만 먹은 셈이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동서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는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듯 싶더니 차츰 돈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본인 남편이 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는 모든 돈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이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리면 꼭 가까운 시일에 똑같은 걸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싼 걸 해드린다던가 하면서 사람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부모님께 안마의자를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동서가 똑같은 안마의자를 하나 더 사서 시댁에 택배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오늘 어머니랑 아버님께 안마의자 한 대 더 사드렸는데 들으셨어요? 이왕 사드리는 거 처음부터 2대 사드리지 왜 한 대만 사드렸어요? 2분 사드렸으면 2분이 동시에 오붓하게 안마 받으시고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 원래 2대 사드리려고 했지. 근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한사코 말리셔서 한 대만 사드린 거야.
두 대나 놓으면 집이 좋아지니까 한 대만 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동서는 굳이 한 대를 더 사서 그걸 보내드린 거야? 네, 당연하죠. 형님도 참. 그렇게 어르신들 마음을 모르세요? 당연히 두 대 놓고 싶으셨겠죠. 근데 형님한테 금액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한 대만 사도 된다고 하셨던 거겠죠. 제가 형님보다 어머님이랑 아버님 더 오래 모셨는데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먼저 사드렸다면 두 대도 괜찮다고 하셨을걸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설마 제가 그 정도도 생각 못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두 분께서 제가 부담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에 사양하시는 줄 알고 여러 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두 대까지 놓기에는 집이 작아 부담스러우니 절대 두 대 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은 꽤 작은 집이었어요. 서방님이 결혼해서 출가한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큰 집은 필요 없다는 생각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해 출가한 뒤에는 줄곧 그 집에서 살고 계셨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한 대만 집에 놔드렸던 건데 아무리 말해도 동서는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고 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후 신경이 쓰여 시댁에 전화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곤란해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 둘째 아가가 갑자기 안마의자를 보내서 받기는 받았지. 근데 집에 안마의자를 두 대나 두기엔 번잡스럽기도 하고 집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곤란하지 뭐니. 그래서 둘째 아가한테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반품하라고 시켰다. 아휴, 둘째 아가가 나쁜 애는 아닌데 고집이 좀 있어. 어쨌든 돌려보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도 동서에게 괜찮다고 그렇게 사양했는데 동서가 자기가 멋대로 사서 택배로 보낸 거였어요. 그래놓고 시어머니께서 반품하라고 동서에게 연락했더니 회사 일 때문에 시간 없다고 시어머니께 대신 반품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반품은 시어머니 대신 제가 직접 하게 됐죠. 이후 동서에게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서방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툴툴거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안마의자를 반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짜증을 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동서가 꼭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짜증을 내는 어린애같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만 힘들고 껄끄러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동서 마음 챙겨주기 위해 시부모님이 작은 집에 안마의자를 두 대나 놓고 좁게 사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일 이후 저와 동서는 더 멀어졌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마의자 사건이 잊힐 때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동서에 관한 일이려나 싶었는데 정말로 동서 일 때문에 전화하셨던 거였어요. 첫째야, 글쎄 둘째 아가가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 1억을 받게 됐다지 뭐니?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할 겸 식사하자는데 시간 되니? 정말요?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저는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편한 시간으로 제가 맞출게요. 알고 보니 동서가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연봉도 올랐는데 그 덕에 연봉이 1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면서 근사한 곳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동서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저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약속 당일 좋은 마음으로 동서가 예약해뒀다는 식당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던 동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동서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시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편과 서방님까지 가게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 같이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동서를 기다렸지만
동서는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서방님, 동서랑 연락 안 되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일 늦게 끝났다고 좀 이따가 출발한다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얼른 다시 연락해 볼게요. 서방님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잡아놓은 약속에 늦는 것도 모자라서 추운 날 본인이 올 때까지 다들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이야 추위 정도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나이 드신 시부모님은 몸에 크게 무리가 올 수도 있는 일이고요. 결국 전 그냥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가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본인 이름으로 예약해뒀으니 나중에 오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 서방님을 다 이끌고 가게에 들어가서 동서 이름으로 예약된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를 주문하고 동서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러나 동서는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도 오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음식을 먹으면서 동서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 동서는 약속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동서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꼭 못 씹은 표정처럼 구겨져 있었죠. 알고 보니 동서는 우리가 모두 동서가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당에 들어와 있었던 것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금방 온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이가 말 안 했어요? 동서가 일이 늦게 끝난다고 좀 이따가 출발한다고 했다는 말은 들었지. 근데 이미 약속 시각도 다 지났고 그 후로도 연락이 안 되는데 언제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뭐 동서 하나도 안 기다리고 그냥 식당에 들어와 있던 건 줄 알아? 동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우리 밖에서 30분이나 기다렸어. 오늘 날씨 엄청 추운 거 알지? 근데 동서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와서 그대로 추위 속에서 떨면서 기다렸는데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미안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냥 들어가 있자고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었을 거잖아요. 누가 보면 형님이 오늘 승진턱 내는 사람인 줄 알겠네요. 그럼 동서는 나이 드신 시부모님을 오늘같이 추운 날에 그냥 서 계시게 해야 했다는 말이네? 그것도 1시간이나? 동서,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다가 두 분 몸 상하시면 동서가 책임지는 거야?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으면서 사과도 없고 본인 기분만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는 동서를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와 동서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둘째 아가, 우리가 먼저 식당에 들어와 있던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면 첫째 아가 대신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 이만 기분 풀렸으면 좋겠구나. 그래 여보,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기분 상하면 되겠어? 기분 풀고 얼른 맛있게 식사하자, 어? 시아버지께서 대신 사과하겠다 말씀하시고 서방님도 살갑게 말하니 동서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식탁 밑에서 남편이 손을 잡고 그만하자는 신호를 보내서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날이기는 했으니까요. 사실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동서네 부부가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모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시부모님께서 먼저 분위기를 좋게 지나가자고 눈치를 주셨고 다들 마음이야 어찌됐든 살얼음판같이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동서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웃는 얼굴로 식사 자리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날 동서의 행실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동서를 축하하고 싶던 마음 역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아끼던 며느리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자 걱정이 되셨는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다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는지 연봉 1억을 찍은 동서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자기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없고 자신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동서의 생각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때는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거리두기도 풀리고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쯤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만들자고 말이 나와서 일찍 시간을 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동서에게 전화했어요. 몇 시쯤 올 수 있는지, 재료는 뭘 사올 것인지 등등 물어볼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일찍 못 올 것 같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이 많아서 일찍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모이지 말고 따로 재료 사서 각자 음식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아, 그래? 명절에도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동서는 할 수 있는 음식 한두 가지 정도만 따로 만들어서 와줘. 사실 처음부터 저는 동서가 일찍 못 올 거라는 걸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통해 동서가 승진하고 난 뒤부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바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방님도 아침부터 와서 남편과 시아버님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점심쯤 온다고 했던 동서가 해가 다 질 쯤이 되어서야 온 거예요. 동서가 늦는 거야 이제는 일상이니 솔직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연히 명절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잘 보니 동서가 양손 가득 명절 음식을 들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둘째 아가 그걸 전부 직접 해온 거니? 회사 일도 많다더니 언제 이렇게 한 거야? 힘들어서 어떡해?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간신히 온걸요. 대신 명절 음식 사왔어요. 이거 다 정말 유명한 곳에서 사온 명절 음식이에요. 요즘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다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말문이 막히셨는지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명절 음식 사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서는 뭐가 잘못되냐는 듯 웃으며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고 있으니 황당함을 넘어 이게 동서의 진심인가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고 시어머니께서도 연세가 있으셔서 요리하기 힘드신 게 뻔히 보여서 저는 그냥 동서가 사가지고 온 명절 음식을 받아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니. 요리하시면서 손 붓는다고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몇 가지만 직접 만들고 이렇게 사 먹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명절 때부터 사올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서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형님. 힘든 시기에 사업해서 돈 얼마나 버신다고 돈을 쓰신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업하시는 사장님을 만나 뵈서 알아요. 사업이 얼마나 불안정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버시는 돈 잘 모아두셨다가 형님 힘들고 돈 없으실 때 쓰세요. 이런 건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제가 책임질게요. 동서의 말을 들으니 빈정이 확 상하더군요. 사람을 뻔히 무시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동서. 무리하지 말고 동서는 그냥 하던 대로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어차피 지금도 바빠서 간신히 왔다며. 오늘에야 어떻게 시간을 낸 것 같지만 다음에는 명절 음식 사올 시간이나 있겠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 형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회사 다니면서 명절 다 챙겼거든요. 그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리저리 빠졌던 건 아니고? 그나저나 동선의 회사는 정말 너무하다.
아무리 일 많이 시키는 회사라도 보통 명절에는 쉬게 해주던데. 동서네 회사는 어째 일을 더 시키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동서가 다니는 회사 말이야. 사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 회사인 거 아니야? 복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여보 이제 그만해. 그리고 재수 씨도 그만하시고 일하고 오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쉬세요. 남편의 중재 덕분에 커질 뻔한 동서와의 신경전은 애매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동서의 가치관이 어떤지, 심성이 어떤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질려서 그날 이후부터 동서와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방님과 자주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동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뭐든 돈 잘 버는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아주 입에 붙여놓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서방님까지 무시하는지 매일같이 서방님이 남편에게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이야기만 듣는 저도 어처구니 없고 기분이 상하는데 서방님 속은 더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크게 기분이 상할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생신은 칠순이셨는데 이때 시어머니께서 아직 코로나가 걱정돼서 어디 나가서 음식 드시기를 꺼리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만 밥에 차려서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하고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생에 한 번뿐인 시어머니 칠순 생신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솜씨 발휘를 좀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과분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좋은 분이셨거든요. 남편이 늦게 결혼한 만큼 저도 늦게 결혼해서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선 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절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흔한 시집살이 한번 시키지 않으신 고맙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지혁이가 회사 다니다가 사업한다면서 하루아침에 회사 그만뒀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널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사업 자리 잡으면 결혼하겠다는 말이 그냥 둘러대는 말인 줄 알고 난 저 녀석이 평생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구나. 앞으로 우리 지혁이 잘 부탁한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늦은 나이지만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효도할게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나는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가 잘 살면 그걸로 좋게. 둘이 예쁘게 잘 살거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시며 하셨던 말씀을 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번 생신을 빌어 시어머니께 제가 품고 있던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때 일찍 시어머니 집에 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대접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 일을 진행하기에는 동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 혼자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면 나중에 또 무슨 말을 할지 상상조차 안 갔죠. 그래서 저는 제 계획을 전하기 위해 오랜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이번에 어머니 칠순 생신 때 올 거지? 그날 내가 시댁에서 직접 음식해서 바로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하거든. 굵직한 음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와서 미역국 끓이는 것 정도만 도와줄래? 갈 거긴 한데 꼭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그냥 제가 출장 뷔페를 부르던가 아니면 평 좋은 음식점에서 상차림 예약할게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상차림 예약이라니. 동서, 어머니가 바깥 음식은 무서워서 못 드시겠다잖아.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내려고 직접 만드는 건데 출장 뷔페를 부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준비는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와서 조금만 도와주기만 해. 그래야 동서도 어머니 앞에서 면이 좀 살 거 아니야. 네, 알겠어요. 그럼 저 일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동서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니 냅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음식 리스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당일 예정대로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동서가 오기로 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온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만들려고 계획했던 음식들을 거의 다 완성한 참이었습니다. 솔직히 동서가 그간 보여왔던 행동들이 있어서 동서가 제 시간에 올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동서가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는 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한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왔어. 내가 다른 음식들은 다 해뒀어. 미역국이랑 밥만 퍼서 식탁에 좀 차려줘. 동서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릇들을 옮겨서 밥과 미역국을 퍼서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만들고 있던 잡채를 마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릇이 모자라는 거예요. 잡채를 담을 그릇이 없어서 둘러보다가 마침 주방으로 동서가 들어오는 게 보였죠.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저기 있는 접시 하나만 닦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와서 도와달라는 말 진심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형님, 잊어버리셨나 본데 제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에 물 묻혀가면서 몸 써야겠어요? 제 말대로 상차림 예약이라도 했으면 형님도 몸 안 쓰시고 편하셨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확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 실순 생신날에 큰 소리 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참자 생각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저는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말 좀 예쁘게 하자. 사서 고생이 아니라 이건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거야. 오늘 어머님 생신이야. 좋은 날에 큰 소리 내지 말자. 얼른 상 차리는 거나 좀 도와줘. 그렇게 동서한테서 몸을 돌리고 잡채를 마저 묻히는데 뒤에서 동서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참나, 꼴에 형님이라고 유세는.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모든 화가 동시에 터져나왔죠. 솔직히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편입니다. 그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잡채 묻히던 비닐장갑 낀 그대로 동서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뜯고 있더군요. 야, 이년아, 너 뒤질래? 그깟 연봉 1억 받는다고 네가 뭐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잘난 년이라도 되는 줄 알아? 뭐야? 어딜 잡아 진짜.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운다더니 잘하면 치겠네? 쳐봐. 돈 많으면 어디 한번 쳐봐. 왜? 그러면 내가 못 칠 것 같아? 야, 너 내가 사업하면서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알아? 너야말로 꼴 같지도 않은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떨지 마. 내 연봉이 10억이야. 너보다 10배는 더 번다고. 그러던 중 동서의 비명을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이랑 남편, 서방님까지 다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는데 동서는 머리칼이 다 뽑히는 것도 마다치 않고 막 몸부림을 치더니 제 손에서 빠져나가서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노려보는 눈이 어쩜 그렇게 표독스럽던지 꼭 화난 고양이가 절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동서와 제가 씩씩대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자 시부모님께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나가 둘째 아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왜 음식 하다 말고 둘이 몸싸움을 해? 그래, 대체 무슨 일들인지 말 좀 해보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숨길 것도 없이 동서가 했던 행동이며 말까지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있던 시부모님은 물론 서방님과 남편의 표정까지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당황하신 얼굴로 동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네 말이 다 사실이냐, 둘째야?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제 연봉 1억인 것도 맞고 형님은 시어머니 생신상에 쓸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것도 맞는데 뭐 잘못됐나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또다시 눈이 뒤집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소리쳤죠. 겨우 연봉 1억이면서 큰 소리치기는. 넌 네가 지금 엄청 대단한 줄 알겠지만 전혀 아니야. 넌 그냥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버리는 소모품이라고. 알아? 아휴, 회사 소모품 주제에 자기가 소모품인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뭐라고요? 소모품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소모품이지 뭐니? 너보다 아주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갈아 끼워질 연봉 1억짜리 소모품. 뭐야?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해? 동서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빽 지르더니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서가 달려들자 똑같이 막 대응했죠. 저랑 동서가 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남편과 서방님이 우리 둘을 떼어놨습니다. 결국 잠자코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도대체 이게 못들하는 짓이니? 둘째 아가, 네가 평소에 돈에 목매는 앤 줄은 알았지만 오늘은 경우가 지나치구나. 이렇게 위아래 없는 아이인 줄은 미처 몰랐다. 큰아기한테 당장 사과해라.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요. 뭐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은 본인 연봉 10억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내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왜 저만 사과해야 되냐고요. 그깟 사업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수씨, 이 사람 연봉 10억 맞아. 그리고 말 조심해. 재수씨가 10억 못 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줄 알아? 우물안 개구리인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물 안에서 나오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도 정말 이러시기에요? 아내라고 그렇게 감싸기만 하면 단줄 아세요? 감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정 못 믿겠으면 뭐 지금 세금 명세서라도 확인해 볼래? 요즘 세상 좋아져서 핸드폰으로도 다 확인할 수 있다더라. 여보, 당신 핸드폰 어딨지? 저는 남편의 말에 바로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세금 관련 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세금 신고 내역을 동서에게 보여줬죠. 동서는 제가 보여준 신고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주 꼼꼼히도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정말로 10억을 번다는 것을 알았는지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과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확 밀치고는 자기 짐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던 서방님은 저와 남편,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바로 동서를 따라 뛰어나갔습니다.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조용해진 주방에서 시어머니께서 침울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집에서 해먹자고 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구나. 미안하다. 둘째가 돈 크기에 집착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저런 생각을 품고 있는 줄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큰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야말로 마음쓰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봐요. 아니다. 참기는 무얼 참니. 한 번쯤은 화를 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 참지 않길 잘했다.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의 탓을 할지언정 제 탓은 절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시어머니 생신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가버린 동생 내외를 제외하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모두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은 잘 넘어갔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서방님이 동서의 언행에 화가 많이 나서 둘이 며칠을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동서에게 한 소리 하신 것 같았습니다. 동서의 행동이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던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동서가 제게 전화 연락을 다 했더라고요. 그것도 사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그게 지금 우리 남편이 형님께서 사과 안 받아주시면 이혼하겠대요. 그러니까 사과 좀 받아주시고 남편한테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는 서방님이 이혼하겠다고 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게 무서워서 전화한 거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염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톨도 없는 주제에 사과 전화하는 모습이 너무 위선적이었어요. 동서가 울면서 제게 말하는데 우는 척하는 것 같아서 듣고 있는 내내 별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자 동서가 사과하다가 또 자존심을 내세우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건 맞는데요. 근데 형님도 잘못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형님도 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병원 갔으면 전치 일주는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 병원도 안 갔고요. 형님이 그러신 거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사과 좀 받아주세요. 네? 뭐? 전치 일주? 진짜 웃긴다, 동서. 그냥 병원 가지 왜 안 갔어? 머리카락 좀 뜯겼다고 전치 일주 내주는 병원 있으면 나도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너는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니? 사람이 사과하려면 최소한 얼굴 보고 사과하던가 아니면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던가. 안 되겠어. 난 네 사과 못 받아줘. 아니, 안 받아줄 거야. 사방님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니까 알아둬. 네? 잠깐만요,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은 윗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없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형님이 연봉 10억이라고 말씀만 해주셨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지금 동서가 위아래 베는 거 없이 아나무인으로 군 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그리고 마음가짐은 뭐 윗사람만 가져야 하니? 아랫사람도 아랫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야 윗사람이 품어주고 싶어지는 거지. 내가 사과 받아주길 바라면 직접 찾아와서 사과해. 그럼 받아줄 테니까. 저는 병원을 들먹이며 은근히 제 탓을 하는 동서의 말에 동서에 대한 미운 정까지 모두 떨어져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동서에게 오는 전화는 전부 차단하고 연락도 하기 싫다는 티를 내며 동서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끝끝내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이해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존심에 얼굴을 맞대고 용서를 비는 일은 이혼보다도 더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시댁에 안부 전화를 걸었다가 알게 됐는데요. 동서는 결국 서방님과 별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방님도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인지 별거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며 동서가 제게 사과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동서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혼까지 갈 것 같아요. 아직도 별거 중인데다가 서방님이 남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랑 살면서 괴로울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서방님께도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이라도 콱 이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치고는 좋은 사람이 없으니 말이죠.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다 겪게 되었네요. 사연 듣고 계신 분들께선 저와 같은 일이 없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